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에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그런 사정은 어제 설명을 한 차례 드렸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등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아직 최종 확정된 바는 없고 제가 쉽게 함부로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조금만 안내를 드리자면은 아마 오늘 중에 지금 상황에 맞춘 다소간의 조정이 있는 편성안이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결정 절차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안이라고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의 사정의 상황에 맞춰서 다소간의 축소가 좀 편성 축소가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현실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면서도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그 축소의 폭이요. 그렇게 또 여러모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오전부터 관련 논의가 또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오늘 안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될 겁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제 못 들으시고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연을 더 하자면은 지금 상황은 다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원래 이 시간에 민동기 뉴스바가 진행이 되는데 1시간 반이죠 총. 그중에 1시간은 제가 예전에 잠시 편성이 됐던 제가 진행을 했던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을 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반 중에 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이 끝나고 난 뒤에 남는 30분, 그러니까 임대용의 음악 제약이 시작하기 전까지 30분이죠. 그 30분은 예전에 방송이 된 전영관 시인의 30분 책 읽기가 좀 재방송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밤에 지금 출연자들의 출연 거부 및 제작 거부와 관련해서 좀 파행이 되는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제작진이 자연스럽게 음악이 나간다거나 끊김없이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좀 안내, 공지, 고지를 해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았어야 하는데 제가 좀 맡았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잠시 방송이 무음이 나간 일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파행이 빚어진 바 있는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 7월 30일 목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신동주 석고대죄가 아버지를 움직였다 이런 제목이고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죠. 롯데 판 왕자의 난 이런 수식어와 함께 한 이틀 3일째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10대 그룹 6곳에서 고륙 상쟁 재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런 큰 그룹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곳에서 형제간, 친족간, 혈육간 이런 분쟁이 벌어지나 뭐가 문제일까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그런 기사입니다. 역시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복지부에서 떼내 보건부 독립해야 메르스특위 권고라는 제목이고요. 국회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의료, 방역 부문을 따로 떼내서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추행 여군의 절규, 군 당국선 나몰라라.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이 군 당국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은 4개월간이나 이를 묵살했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군 수사기관은 부실 수사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까지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고발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어제도 관련한 내용 좀 전해드렸었죠. 지방재정 복지 현실 반영 못한 지방 교부세, 이런 제목이고요.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해주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갈수록 현실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평균 25%를 넘어섰고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사회복지비로 쓰고 있지만 정작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지방자치도 결국 돈의 문제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12조 학자금 대출, 청년 백수 옥죄다. 기사가 케이스로 시작을 합니다.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 김모 씨, 빚이 1,600만 원입니다. 몇 년 전에 경기 용인시에 사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에 집에서 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것만으로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빚은 계속 불어났다는 겁니다. 한때 창업을 꿈꾸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루빨리 취업해서 돈을 좀 갚고 싶다는 생각뿐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에 좀 가고 싶었는데 그 꿈도 대출금 부담 때문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김모 씨가요. 25살입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내우외환, 한국경제 제조업 쇼크. 한국호의 성장을 견인하던 제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답니다.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고용 효과와 경제 파급 효과가 컸던 제조업들이 줄줄이 2분기 실적 하락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중국 장밋빛 성장 신뢰 붕괴, 최대 교역국 한국 경제 흔들. 이런 제목이네요.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의 행보가 조금 위태롭죠. 위태롭다기보다는 생각과 예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장세이긴 하지만 그 성장세의 정도, 여기에 세계 경제가 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우리나라,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죠. 대한민국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행보가 예전만 못하다. 요사이 중국의 경제 성장세 요거를 좀 우려하는 그런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이 이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면 주요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 기사, 머리 기사의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국정원 이슈,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이 이슈는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조간신문이 일면에서 주목하는 이야기와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는 조금 동떨어진 셈이 돼버렸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된 것 같은 느낌만 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이 문제에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일면, 전면에 배치를 하진 않더라도요. 이 광고를 듣고 와서 국정원 관련 소식 먼저 좀 짚어보고
나머지 이야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좀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 땅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일면 헤드라인 기사를 일단 먼저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면 헤드라인 머리 기사의 맥락을 쫓아서 그 이후 기사 선정까지 해버리면은 사실 좀 진짜 관심이 있는 진짜 좀 다 같이 알아야겠다 싶은 그런 기사들을 놓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일면 헤드라인 기사하고 또 그 이후에 전해드리는 기사의 내용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면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서는 오늘 조간신문들이 이런 점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걸 한번 대략적으로 훑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본격적인 기사 선정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내용들 그런 거 중심으로 굳이 일면의 방향과 신문들의 일면의 방향과 이렇게 관계없이 나름대로 골라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본격적인 첫 꼭지 국정원 얘기입니다. 한겨레 6면입니다. 국정원 해킹 접속 위치 철저히 숨기려 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 위치를 철저히 숨기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악성 프로그램 탐지 전문 벤처 기업인 레드삭스라는 곳이 현지 시간으로 28일이겠죠.
한겨레의 문의에 대해서 보내온 답신에서 현지 시간 아니고 우리 시간이군요. 그러니까 엊그제네요. 예, 한겨레가 문의한 점에 대해서 보내온 답신에서 국정원의 접속으로 파악된 인터넷 주소 109개는 모두 토르의 인터넷 주소였다면서 국정원의 위장 이름인 5163 부대는 해킹팀 고객 지원 포털에 접속할 때 항상 토르 네트워크를 이용했는데 이건 실제 위치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예. 토르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익명을 보장하고 검열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로 주기적으로 가상회선을 만들어서 접속자의 IP 등을 파악할 수 없게 한답니다. 국정원은 토르를 통해 실제 위치 대신 여러 곳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위장을 했던 셈입니다. 레드삭스는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5163 부대는 해킹 활동을 위해 최소한 세계 15개국에서 109개의 IP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킹팀의 원격 제어 시스템 RCS 이용 기관 중 가장 적극적인 사용자다. 가장 적극적인 사용자, 대한민국 국정원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국정원이 위치를 감추면서 해킹 소프트웨어를 운영해 왔다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한층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특성상 비밀보장 수단이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공격 작업에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킹팀은 지난 6월 5일 꾸준히 접촉했던 국정원 직원, 데블 엔젤이죠. 데블 엔젤 천사, 숫자 천사. 이 데블 엔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서 토르 브라우저는 같은 버그가 있으니까 계속 IP를 감추고 싶으면 가상 사설망이나 VPN, 또는 공개 프록시 등을 써보라고 조언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쪽이 익명 접속을 꾸준히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해줬겠죠.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도 국정원의 사건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어제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2013년 8월 전후로 컴퓨터 성능 개선 작업을 하면서 일부 자료가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정원 주장대로 2012년 1월 RCS 도입 이후 자료의 100% 복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난주부터였죠. 국정원이 이 문제가 되는 파일들 100%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흘렸죠. 언론에. 그러더니 역시나 싹 다 복구했다 해봤는데 별거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3년 8월 전후로 컴퓨터 성능 개선 작업을 하면서 일부 자료가 유실이 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원 주장대로 2012년 1월 RCS 도입 이후 자료의 100%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 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인 경우를 전제로 단서로 해야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이거 말고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관련 기사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정치적 기사가 몇 건 눈에 띄는 정도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면 헤드라인 기사 소개를 해드릴 때 잠시 제목을 읽어드린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10대 그룹 6곳에서 고륙상쟁, 재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제목입니다. 롯데가의 이른바 형제의 난, 요걸 단초로 작성이 된 뉴스 분석 기사입니다. 재계 5위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승계를 둘러싼 한국 재벌의 고질적인 고륙상쟁이 또다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본 롯데의 경영에서 물러난 신 전 부회장이 지난 27일 부친인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 회장을 앞세워서
경영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하니까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하루 만에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을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아예 물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일선에서 퇴진시킴으로써 분쟁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형국입니다. 현재 스코어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국 재벌이 창업자에서 2, 3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총수 가족 간의 경영권 승계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고륙 상쟁이 끊이지 않는 거, 이건 재벌의 후진적 승계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 이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경우 삼성 이건희, 이맹희 회장 형제 간 상속 재산 소송, 현대 정몽구, 정몽헌 회장 형제 간 왕자의 난, 원조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한진, 조양호 회장 형제 간 상속 갈등, 한화 김승현 회장 형제 간 갈등, 두산 박용호 회장과 나머지 형제 간 갈등 등이 잇따랐습니다. 롯데를 포함하면 10대 그룹 중 6곳에서 고륙 상쟁이 벌어졌습니다. 재벌 승계 분쟁은요, 총수 일가가 세습 경영을 고수하면서도 정작 2, 3세에 대한 철저한 경영 수업과 경영 역량 검증을 통해 후계자를 선정하는 합리적 승계 프로그램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은요, 재벌 창업 세대는 과감한 투자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나 2, 3세 이후에는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요, 독일 경제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원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1,400여 개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을 이렇게 일컫죠. 작지만 강한 기업. 1,400여 개 히든 챔피언의 상당수가 100년 이상씩 가족 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로 이 합리적 승계 프로그램이 꼽히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세계 프리미엄 가전 1위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밀레는요, 이 두 창업 가문별로 후손 수십 명이 경합을 해서 후보를 선정하고 후보자는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4년 정도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 뒤 밀레에 들어와서도 1년 정도 더 일하면서 두 가문의 공동심사위원회에 최종 검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몰랐는데 굉장하군요. 그냥 승계를 해주는 사람, 총수 내지는 사실상의 총수가 점지를 하고요. 슬슬슬슬 어떻게 조금씩 떼서 좀 맡기고 그러다가 때로는 편법 승계를 위한 각종 꼼수도 부리고 그러면서 쓱 어느 순간 넘겨주는, 그러면 언론이 대대적으로 누구누구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이런 대한민국의 재벌 승계 과정과는 너무도 달라서 이질적인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절차는. 그렇죠? 좋습니다. 내가 일군 기업, 내 가족, 내 자식에게 넘겨주는데 무슨 상관이 할 수도 있죠. 승계 자체,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독일의 사례를 보니까 잘만 승계가 되면은 국가 경제에 여전히 오래오래 기여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승계를 하지 않고 정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전문적으로 경영을 맡기는 거. 애플 같은 경우, 잡스가 죽으면서 그 팀 쿡에게 넘기지 않고, 좀 인간적인 어떤 혈육 관계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한테 넘겼으면 아이폰 6가 지금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한번 해봅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한겨레가 3면에서 이어짚고 있는데, 고령의 창업자 판단력 흐릴 때 발생, 이런 제목입니다. 뭐가 발생하는 거냐? 이런 왕자의 난, 형제의 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재계 5위인 롯데그룹에서 벌어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2000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살아있을 때 장남 정몽구 회장과 오남 고 정몽헌 회장 사이에 벌어진 다툼과 유사하다고 한겨레는 분석합니다. 2000년 현대그룹에서 벌어진 이른바 왕자의 난, 대단했죠? 서울 개동 사옥이었던가요? 거기에 정주영 회장이 등장을 하고 두 아들과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뭐는 누가 맞고 정리한다. 상황이 좀 클리어가 됐던 그런 그 건물에 기자들이 하도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취재 열기 대단했습니다. 그 장면, 그 영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무튼 2000년 현대그룹에서 벌어진 이른바 왕자의 난은 정몽구 옛 현대그룹 회장이 이익치,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인사조처하고 동생인 정몽헌 회장이 이를 보류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자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몽구 회장이 이익치라는 인물에 대한 인사조처를 내리는데 그걸 동생이 막아섭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판단 능력이 흐릿해져서 두 아들 간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뚜렷한 입장과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는 게 한겨레가 상기하는 내용이고요. 그러자 아버지 왕 회장의 뜻이 뭔지를 둘러싸고 왕 회장의 진짜 뜻이 뭔지를 둘러싸고 형제간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롯데 사태에서도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 상태를 놓고 이상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신 총괄 회장은 건강하다고 발표해 왔으나 지난 27일 신 회장이 일본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 사임을 지시하는 일이 벌어지자 갑자기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한 임원은 짧게 직원들을 대할 때는 정신이 또렷한데 가족들과 있을 때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에게 귀뜸을 한 거죠. 차이점도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는 왕자의 난 이전에 이미 명예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죠. 정몽구 회장과 정몽헌 회장이 투톱 체제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신격호 총괄 회장은 여전히 경영 일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대 형제의 다툼은 현대그룹을 나눴습니다.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졌죠.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를 가져갔고요. 고 정몽헌 회장은 현대전자, 현대상선 등을 맡게 됐습니다. 그룹이 분할되면서 재계 순위는 2위로 내려갔습니다. 롯데 형제들은 그룹 분할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롯데 전체의 경영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 보이네요. 현대는 나눠 가졌습니다. 롯데는 지금 통으로 놓고 이거 다 누가 갔냐. 이걸로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롯데가?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사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 들여다봐야겠죠. 김무성, 미국에서 진보 보수 편가르기, 전문가, 외교를 국내 정치 수단 악용,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일지 대충들 짐작하실 겁니다. 정당 외교를 펼치겠다며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진보 보수 편가르기 등 이념 공세에 치중해서 미국 방문을 국내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한국 외교의 예민한 상황을 무시하고 중국보다 미국을 대놓고 강조하면서 김 대표의 이번 방미가 마이너스 외교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무성 대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진보 좌파의 준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진보 좌파가 준동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간 국면마다 색깔론을 위해 꺼내왔던 종북 좌파가 통합진보당 해산 등의 결정으로 무력화된 이후 진보 좌파로 대상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진보 좌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평소 얘기해온 종북 좌파를 진보 좌파로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답니다. 전문가들은 김 대표의 발언에는 미국 동포들과 국내 보수 진영에 자신의 보수 안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다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내에서조차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한 수도권 의원은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광주 5.18 민주묘지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으로 통합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 발언으로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같은 날 특파원 만찬에서 언급한 이게 무슨 생각으로 언급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발언.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가 됩니다. 이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은 중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손에 쥔 세계적인 갑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건 청나라를 배격해서 병자호란을 일으킨 인조와 다를 바 없는 수구적 사고방식이다. 숙명, 배청 이런 사자어도 있죠. 반정 세력 인조. 그렇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겠으니 경제는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식으로 주권 국가의 정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게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의 그런 지적이자 비판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주미 제양군인회 회원들을 만났을 때와 초대 미팔군 사령관 묘지를 참배할 때 잇따라 큰 절을 한 것을 두고도 가벼운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공 비례다. 지나친 공손 공경은 오히려 예의가 아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 당했을 때 대한민국 일부 국민이 보였던 행태에 과공 비례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었죠.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경향신문 사면입니다. 국민은 비례 확대 긍정, 여당은 과반 붕괴 걱정.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재점화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새누리당 반응이 심드렁합니다. 야당 제안의 핵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례성을 더 높이고 사표를 방지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주의를 해소해보자 이런 취지가 담긴 제안이었죠. 대신 야당의 안이 담고 있는 의원 정수 증가를 고리 삼아서 반개혁적이라면서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제도 도입 시 과반 의석을 상실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어서 제도 개편을 무마하려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서요.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반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의원 정수 문제하고 굳이 이렇게 연결시키는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까지도 좀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판단이겠죠. 새정치연합 혁신위 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 비율로 맞추도록 합니다. 현행 지역구를 유지키로 하면 비례대표가 123석이 돼서 의원 수가 지금의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엔 200대 100으로 지역구 의석을 46석 줄여야 합니다. 지역구 줄이자고 하면은 지역구 의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정원 자체를 늘리자 이런 제안인 거죠.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을 대폭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의원 정수 확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느 안이든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자,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정책보고서 그들은 왜 독일식 선거법 도입을 주창하는가에서요. 6대 권역 비례 123석을 기준으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난 19대 총선 결과에 도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공하게 발표까지 한 건 아니니까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9대 총선에서 50.67%로 과반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의 의석 점유율,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거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새누리당의 의석 점유율 46.24%로 떨어집니다. 19대 총선 똑같이 대입을 해봤더니요. 실제로는 50.67%였는데 이걸 대입해서 돌려보니까 46% 조금 넘었다. 이런 겁니다. 과반 붕괴된다는 것이죠. 옛 민주통합당,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42.33에서 38.44로 줄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8.64%의 의석이 줄고 호남에선 1.34%만 늘어서 전국정당화라는 그런 효과도 상징적 수준에 그치게 된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남을 게 없는 장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구제 개편 제안, 이런 분석을 내린 셈입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통해서 안정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 배출이 불가능해지고 인위적 정당 연합을 통해서만 원내 다수 세력 형성이 가능해진다면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례성이 굉장히 높은 또 사실상의 다당제인 유럽의 상당수 내각제 국가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건 굉장히 드물고 힘든 일이죠. 근데 전국을 안정감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힘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연정입니다. 연정. 정책적 연합, 정치적 연합을 통해서 1등한 당하고 또 거기하고 뜻을 맞추는 좀 더 작은 규모의 당하고 합치죠. 세력을. 그래서 공동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런 장치가 정치의 불안정 요소다라는 이론적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정당이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그 자체로 글쎄요 아주 나쁜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 여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 상당수는 비례성이 높아지는 것에 긍정적인데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알고 보니까 과반 붕괴를 우려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 기사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한숨을 좀 돌리고 빨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 국민라디오 주간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정치 얘기 조금 더 보죠. 경향신문 오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당명 입에 좀 여전히 잘 안 붙는 그런 느낌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적으로 우리 약칭은 이렇게 해달라고 발표를 한 바로 그 약칭은 새정치연합이죠. 근데 이것도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새정년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무튼 딱 들어오는 그런 당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명 변경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오면입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 요새 활약을 좀 하고 있죠. 이 손혜원 위원장이 좋은 이름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데 이어서 지금의 당명 새정치 부분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개정론이 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어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요. 당이 혁신이 되고 당의 내용이 바뀌면 그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바꿔도 되지. 이런 뜻을 내비친 셈이겠습니다. 다만 당의 낡은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변화와 혁신을 전제로 당면 변경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은 지난해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김한길과 안철수 당시 양쪽 대표였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으로 탄생한 이름이지만 당명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읽기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당 안팎에서 당명 변경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지난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은 모두 당명 변경을 공약했습니다. 1월 1일 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양해를 전제로 당명은 새정치민주당이 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꽤나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새정치민주당 어떠십니까? 그럼 약칭은 민주당이 될까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당시엔 반대를 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계기는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손 위원장은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의 당명은 브랜드 가치 면에서 좋은 이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당명이 만약에 이번에 변경이 되면은 새정치연합은 1987년 평화민주당 이후 11번째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의 원래 이름인 민주당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으로 등록한 원외 정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경향신문 오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역시 정치권, 특히 야권 얘기입니다. 정치혁신 주체에서 혁신의 대상으로 야당 변화 열쇠된 86그룹. 이런 제목입니다. 86그룹이라고 하면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 요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 해당한 사람들 일컫는 말이죠. 86그룹. 새정치민주연합 86그룹이 제1야당 혁신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이들을 향해 기득권이 돼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질타와 스스로를 희생하며 혁신을 주도해달라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정치 혁신의 주체에서 이제는 혁신 대상이 된 86그룹의 움직임은 새정치연합 혁신 바람의 크기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86그룹에 대한 비판은 혁신위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30대 이동학 혁신위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586 전상서라는 글을 올려서 86그룹의 좌장격인 이인영 의원의 적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적지, 당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곳에서 좀 분투하고 오시라. 이런 내용이겠죠. 어디가 될까요? 대구 이런 곳?
아니면 영남? 어느 지역쯤이 되겠죠? 아니면 강남, 서울 강남 지역이나. 자, 이어서 29일 어제 다시 편지 형식으로 이인영 의원의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근 6년간 하위 10%의 연봉이 56만 원 깎여나갈 때 국회의원들의 임금은 26% 올랐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또 지난 24일에는 86그룹인 인미의 혁신위원이 페이스북에서 86세대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만들었으며 그래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저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혁신위의 문제제기 이전에도 당내에서는 활로 모색을 위해 86그룹이 인적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이 86그룹이 동네북 신세가 된 데는 정치 입문 후 지난 15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주요한 배경이라는 게 경향의 분석입니다. 86그룹은 2000년 16대 총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거 입문합니다. 청년 386은 이제 중년의 586으로 당의 중추가 됐는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따지는 겁니다. 실제 지난 4.29 재보궐선거 이후 당내 분란 과정에서 86그룹은 자기 목소리를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경력만 앞세울 뿐 정치적 존재감과 실력은 미미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86그룹의 일원이기도 한 인미의 혁신위원이 새로운 활력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었던 86세대는 아직도 87년에 지나간 잔치상 앞에 서성이는 듯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는군요.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세대 교체론을 내걸었던 이인영 의원이 완패하면서 86그룹의 한계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는 얘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이 나온답니다. 이동학 혁신위원은 선배들을 응원할 후배 그룹 하나 키워내지 못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후배 그룹과 소통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내 보좌진 사이에서도 86그룹은 이제 세대교체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당내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니까 이게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밀한 어떤 내막의 이야기들 아니면 막후의 이야기들 이런 거 사실 의원실 방에 있는 사람들 보좌진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 이들이 이게 이제 쟁점입니다. 86그룹인 우상호 의원은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문제 제기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 의원은 우리가 자리를 비워준다고 젊은 세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대를 키우려는 당의 각오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진성준 의원은 주류 질서에 타협했다는 지적에 당의 허리 역할을 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 할 말 많은 이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조간브리핑에서는 이 정도로 짚어보고 일단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오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배바지 촌스럽다. 권력 의지가 없다. 문재인 디스 코너에 쏟아진 댓글 이런 제목이고요. 투쟁력이 부족하다. 넥타이에 신경을 좀 쓰시라. 배바지가 촌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이른바 디스하라고 하니까 달린 댓글들이라고 합니다. 디스, 이건 디스리스펙트, 무례의 준말이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그런 언행을 일컫는 일종의 신조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그렇습니다. 힙합 문화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새정치연합은 지난 23일부터 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을 시작으로 셀프 디스라는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개 비판하는 형식입니다. 문 대표는 당시 강한 카리스마를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고 자아 비판했다고 하고요. 박지원 의원은 호남만 말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아 비판, 이거는 중앙일보가 쓴 말일까요? 아니면은,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사한 용어일까요? 자아 비판. 쓸데없이 종북 시비 일으키기 쉬운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셀프 디스 캠페인을 만든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표의 셀프 디스가 성에 안 차는 100명에게 디스를 더 받겠다. 어떤 말도 듣겠지만 사랑의 회초리면 더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배바지까지 거론하면서 다양한 댓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당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의원들에게 엄격함으로 대하라. 분당 탈당론자들을 비판하라. 악마에게 대항할 때는 악마답게 해야 한다. 이거는 굉장합니다. 유약하다. 온화함만으로는 어렵다. 권력 의지가 없다. 국정원 사건에서 정부 여당 편만 든다. 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재인 대표가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 편을 드는 것으로 비추기도 하는군요. 예. 유리한 사안도 국민 설득이나 여당과의 논리 싸움에서 항상 밀린다. 왜 마대자루 같은 양복만 입느냐. 이런 얘기들. 한 네티즌은 열세인 유비가 조조와 대결했던 이유는 인재를 중용하고 민심과 외교를 잘했기 때문이다. 제갈량을 등용하고 관우와 장비를 내세워야 한다면서 디스라기보다는 이런 심도 깊은 조언을 하기도 했답니다. 변호사 티를 벗고 가끔 모자라는 바보처럼 말하고 좀 행동해보라. 머리 좀 검게 염색하라. 예, 조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중장년 어른들, 희끗희끗한 머리칼, 로맨스 그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티를 좀 벗고 가끔 모자라는 바보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아주 굉장히 샤프하고 영민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특유의 어눌한 말투가 좀 더 특징인 것 같은데, 역시 그것도 좀 아니다. 좀 더 좀 바보같이 좀 해보라. 그런 조언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재미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배바지 입지 마라. 이게 젊은 사람들처럼 이 미디가 짧은, 좀 타이트한, 또 턱도 없는 그런 바지를 좀 맞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한결의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방송 3초 뒤 JTBC 보도. 손석희 영업비밀 침해 혐의 검찰로.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요.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난해 6사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 입수해서 지상파들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보도한 혐의. 이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이라는 게 있다네요. 예. 그걸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런 혐의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보도본부장, 선거준비 태스크포스 팀장, 정치부 기자 등 다른 JTBC 관계자 6명도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쪽은 출처를 밝힌 인용보도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의도적 무단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JTBC가 KBS 등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서 조사 용역기관에 의뢰한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 입수해 방송한다는 전제 아래 개표 방송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걸 어떻게든 입수해서 방송을 해보자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겠죠. 손석희 사장은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뒤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라 이렇게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JTBC는 MBC가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자 3초 뒤에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KBS와 SBS는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기 전이었습니다. 예. 이후 주요 지역 출구조사 결과 보도가 비슷했다고 계속 경찰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JTBC는 우리가 출구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은 6시 49초로 지상파 3사가 이미 예상 득표율 상당 부분을 방송한 이후에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임을 분명히 밝히고 인용 보도했다. 우리가 먼저 방송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자료 확보 과정에서도 불법은 일절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경찰은요, 최초 유출자는 밝혀내지 못했는데 대신 정치부 기자들 채팅방에서 출구조사 자료를 공유한 일간지 기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요. JTBC가 밝혔습니다.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 불법 한 건도 없었다. 예. 이 점하고요. 경찰이 일간지 기자 2명을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는 대목. 이게 방송 3사가 주요 선거 때 출구조사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오후 1, 2시부터는 시간대별로 지금 흐름이 어떤지 이게 출입기자들 사이에 다 퍼집니다. 뭐 찌라시로 다 도는 거죠. 그래서 상호 정보보고 다 하고 웬만한 신문사 정보보고창에 다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뭐 최초에 유포한 게 누구냐, 그거를 누가 JTBC에 퍼다 날랐냐, 뭐 이런 걸 가리는 거, 이게 좀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대별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하면 더 좀 이상한 겁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분위기나 정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JTBC가 이게 입수하는 절차에 불법이 없었다고 해명을 했다는데, JTBC 입장에서도 또 JTBC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해명 자체가 조금 좀 웃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지 못하면 물 먹는 건데, 물론 함부로 자사 보도에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겠죠. 아무튼 이 출구조사 결과가 기자들 사이에 쭉 퍼지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실상의 어떤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조적인 특징, 이런 거는 그러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이 점이 단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좀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한번 사견 내진 소견을 말씀드려본 겁니다. 한겨레 구면에 참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될까요? 당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사가 생겼습니다. 실렸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했네요. 실렸습니다. 생긴 게 아니고요. 조정 거부된 재앙이다. 다그친 판사. 이런 제목이고요.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부장판사가 재판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는 쪽에는 재앙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정을 강요하고요. 현장 검증 신청을 막으면서 판사들 여비가 1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 이게 재판 절차 가운데 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본안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굳이 본안에서 다툴 필요가 없겠다. 그냥 당사자 간 좀 대화를 좀 잘 해보고 타협을 하면은 본안 소송을 통해서 괜히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여러모로 좀 득이 되겠다 하는 경우에 판사를 통해서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건 정식 재판이 아닌 것이죠. 정식 재판 가기 전에 먼저 일단락을 지어볼 수 있으면 지어보자, 이런 것인데, 당연히 사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많아지면은 비용 측면에서 또 행정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것이겠죠.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요. 자, 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해 보니까 대전지법 장모 부장판사는요, 지난 23일 한 민사사건 재판에서 조정을 제안하면서요,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하지 않고 판결을 하면 지는 쪽은 재앙이 닥칠 정도로 억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1차 강제 조정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2차 강제 조정을 제안하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라며 겁을 주듯 재앙이란 말을 쓴 겁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K씨가 철로 신설 탓에 광업권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답니다. 그는 이 K씨가 피해 입증을 위해 현장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요즘엔 검증 여비가 10,000원밖에 안 된다. 피해 현장까지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10,000원으로는 밥값도 안 나온다. 10,000원으로 KTX라도 타겠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전후 맥락이 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게 당사자 말을 들어봐야 된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거는 당사자 말을 듣고 어쩌고 할 거 없이, 좀, 그렇죠? 예, 판사 입에서. 예. 이에 대해서 대전지법 관계자는 장 부장판사가 판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감정 절차나 사진 등 다른 증거 제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다가 분위기 전환 취지로 말을 한 것이지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재앙 발언도 조정을 하지 않으면 패소하는 쪽이 큰 경제적 부담을 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판사들의 조정 강요 이런 행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답니다. 당사자가 조정을 받아들이면 판사는 판결문을 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일부 판사들이 조정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뒷말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오래전부터 돌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재앙이다. 그러니까 끝내자 적당히. 자, 서울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컷명이 달린 기사이고요. 지자체 의회 고위직 보충역 아들의 15% 부모와 같은 곳 배치 이런 제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부모로 둔 사회복무요원 59명 가운데 9명이 부모가 재직 중인 기관에 소속이 돼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부모가 사는 지역도 아니고요. 예, 부모가 재직 중인 기관입니다.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이 병무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30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또는 광역, 기초의원 부모를 둔 사회복무요원 59명 중 15%가 넘는 9명이 부모와 동일한 기관,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아버지가 기초의원으로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들이 근무하는 부모와 같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국장인 아버지와 사회복무요원 아들이 같은 시청에서 근무한다거나 아버지가 기초의원으로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아들이 근무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인사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 유관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해당자가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예. 고위공직자 자식의 병역 특혜 트렌드가 면제에서 복무 강도가 약한 보충역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보충역 복무마저 아버지의 우산 아래에서 온기를 누리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자, 59명 중 15.3%인 9명이 부모와 동일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는 이 말, 좀 짜증이 납니다. 자, 이 소식으로 오늘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은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예전에 방송이 된 전영관 시인의 30분 책 읽기가 재방송이 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참고 또 양해 이해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